네, 나선 토크 3시에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오늘 패널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 순천갑 당협위원장이죠. 천하람 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의 최이배 전 의원, 김성회 싱크아이 소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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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도 국민의힘 얘기, 민주당 얘기 그런데 오래간만에 오신환 전 의원님이 저희 반갑습니다. 패널로 나오셨습니다. 뉴페이스를 해서 박수 한번. 반갑습니다. 박수를 박자를 틀리게 치면 수박이 되니까 조심하게 해주시죠. 네. 저희는 뭐 민주당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아무렇게나 치셔도 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손으로 근데 치면 다 수박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첫 주제는 국민의힘의 이런 부분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주제 보겠습니다. 이준석의 팬으로 잡았습니다. 이준석 현 당대표의 팬심들이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공격에 대해서 강하게 이른바 문자폭탄을 보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대표 지지층이 많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최근 배현진 최고위원을 겨냥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잠깐 보면 백하는 무슨 앞으로 백희벌레라고 불러라. 혹시 배현진 의원이 보고 있다면 제기가 아니고 에땡 코리아에 FM 코리아에 올라온 글입니다. 근데 배현진이 당 지도부로 뭐 한 일이 있음? 나한테 이미 배현진은 초선 구태다. 왜 이런 글이 올라왔냐? 얼마 전에 배현진 최고위원이 당 최고위원회에서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죠. 이른바 혁신위를 비판했는데 이 뒤에 배현진 의원이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했었는데요. 그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혁신위가 정말 당의 건전한 조직으로 저희가 무색 투명하게 잘 이거를 띄우려고 노력을 이제 하고 같이 의기투합을 한 건데 본인의 자기 정치를 제대로 보여주시겠다라고 한 일성과 혼재되는 바람에 일부 이준석 대표님의 자기 정치를 이 혁신위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들이 좀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께 조금 주의해달라고 제가 최고위원으로서 지적을 한 겁니다. 예, 이준석 대표에게 주의해달라고 최고위원회에 지적을 했더니 커뮤니티에서는 백하가 아니다. 배현진 각하라는 의미의 백하였는데요. 아니고 백희벌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고요. 일단 예비혁신이 천하람 변호사가 여기 계시지만 네. 그 입장은 조금 있다가 들어보도록 하고 인재 영입 그렇죠. 1호인데요. 혁신이. 이준석 팬덤이 실제 당내에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작 당내에는 뭐 별로 많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의 팬이 온라인 공간에서 기존부터 있긴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로 그 선거운동 같은 거 이제 각 지역에 지원하러 가면 이준석 대표가 오면은 뭐 사람들이 좀 몰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팬이 있는 정치인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른바 이대남도 있었고요. 의외로 여성들도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도 보면서 뭐 약간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아무튼 예, 예, 여성 의외로. 팬덤도 있습니다. 예, 있었고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근데 저도 이제 전 처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제 이준석 우리 당 대표가 그래도 아무튼 이제 정치 지도자로서의 어떤 모습들을 지금 갖춰가고 있는 상황이고 당연히 뭐 그 당 대표 뽑힐 때 국민들의 지지가 더 많이 그 지지도가 있어서 이제 뽑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뭐 이제 이준석 당 대표에 대한 이런 지지층들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분들이 이렇게 좀 뭐 문자를 보낸다거나 하는 내용들은 솔직히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배현진 최고가 그 내용을 이렇게 공개를 한 걸 보면서 굉장히 좀 여기도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라는 걸 새삼 알게 됐고 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저는 이제 기사를 좀 찾아봤더니 누구는 뭐 이런 표현까지 하셨더라고요. 이준석 포비아가 있다. 그러니까 이준석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얘기하면은 이제 그런 공격을 받는다라는 식의 이제 내용인 것 같던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한국 정치에 지금 뭐 이제 민주당도 지금 굉장히 이 팬덤 정치라는 그런 이제 논란 속에서 지금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게 한국 정치 어디서나 다 마찬가지인 모습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고민이 돼요. 어떻게 이런 적극적으로 자기 표현을 의사 표현을 하는 정치적인 고관여층이라고 볼 수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정치권에서 건전한 소통의 채널을 만들고 그런 창구를 통해서 더 토론이 돼서 뭐 더 이렇게 발전적인 모습을 가져가야 될지 이걸 좀 정치권이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사진이 저거 옛날 사진인 것 같은데요. 너무 잘 나왔네요. 너무 잘 예. 나왔네. 이준석 대표 살찌기 전 모습인데. 저희 이제 스튜디오 뒤에 있는 저희 PDP에 나와 있는 사진을 보고 오신환 네. 의원님께서 그 이준석 대표 지지층은요. 예, 지금보다는 어쨌든 사진이 원근법이 좀 다르게 돼 있죠. 예.
그 최이배 의원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런 어떤 뭐 민주당에서의 어떤 양념처럼 문자 폭탄 그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 그런가요? 앞서 보니까 예. 왜 이런 문자도 좀 있는데. 문자가 일부 보냈을 수는 있지만 예. 그런 폭탄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요. 예, 그냥 아까 말씀하신 FM코리아나 뭐 DC나 이런 어떤 갤러리 커뮤니티 공간 내에서의 20, 30대 젊은 층들의 특히 남성 중심으로 강한 어떤 지지층들이 형성돼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지금 또 현장에서 느끼는 이준석 대표의 그 뭐 지지라고 예. 할까나 그 대중들이 좋아하는 모습들은 상당히 이게 연예인화하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대중적인 인기가 많은 그런 뭐 정치인으로 불려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제 최고위에서의 배현진 최고위원과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은 뭐 그냥 단순히 그냥 해프닝 정도로 저는 보여지고 그것이 뭐 골이 깊은 뭐 그런 서로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뭐 겉으로는 뭐 그렇게 보일 수는 있으나 실제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친분이 꽤 깊은 그런 관계니까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그때 배현진 최고위원이 혁신에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를 직접 공격한 뭐 면전에서 공격했다 언론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직전의 모습입니다. 저렇게 화기애애하게 물론 마스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얼굴에 온전한 표정은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눈빛으로 봤을 때는 화기애애한 모습이었습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한 인터뷰에서 저 공격이 끝난 다음에도 그날 배현진 최고위원이 공격한 다음에도 뭐 점심도 먹고 뭐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두 사람이 나쁜 관계가 아니다라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오신환 의원님은 해프닝이라고 했는데 김성애 소장님 일단 어떻습니까? FM 코리아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FM이라는 게 풋볼 매니저라는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게임에 대한 정보를 나누다 커뮤니티가 커진 거거든요.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2017년, 18년은 문재인 대통령 덕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되고 있다.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칭찬이 자자하던 커뮤니티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냥 청년들끼리 모여서 노는 것이에요. 이제 놀이 문화가 각자만 자기 만들어지는 의사 거고. 소통하고요. 예, 그러면 각자의 다 의사가 다른데 다만 언론에 자주 회자되는 까닭은 검색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현진, 뭐 베키블레라고 아까 표현하셨는데 이런 단어로 검색해서 나오면 이게 이제 기사로 뽑았을 때 아주 좋은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 조회수가 얼마이든 상관없이.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 팬 없는 정치가 그러니까 팬덤 없는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건 전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1999년에 민주당 들어갔을 때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을 당시에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화내시는 혼합분들도 계셨고요. 예. 내가 뭐 아파트 팔아서 정치 도운 얘기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김영삼 대통령의 민주산악회 다 그게 그 시대의 팬덤 정치 아니었겠습니까? 문제는 정치 지도자가 그 팬들과 함께 어떻게 교류하고 이것을 긍정적으로 에너지를 발산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지 또는 뭐 최근의 양상처럼 너무 배타적인 팬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뭐 비판이라는 걸 용납치 않는 그런 건 문제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재명 의원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라라고 팬들에게 따끔하게 말씀도 하시고 이러는 가운데서 저는 발전적인 관계로 가는 거지 사람 좋아하는 마음을 해체하라는 것은 예, 그냥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FM 코리아의 성격은 내성적이 아니다. 내 성격은 내성적인 건 아니다라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왁자지껄한 분위기다라고 왁자지껄한 성격이다. 봐야겠죠. 예. 네. 예, 그 훅훅 바뀌더라고요. 여기도 보면 나오잖아요. 백하는 무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전까지만 해도 배현진 의원의 그 이미지가 좋았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막 훅훅 바뀝니다. 이 네티즌의 팬심이. 그리고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런 본인에 대한 팬덤을 안 좋은 방향으로 타인을 공격하는 방향으로 활용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됩니다. 예. 근데 이준석 대표는 지금까지 본인이 팬덤과 나름대로 선을 긋고 오히려 이제 사실 저희가 갖고 있었던 극우 유튜브 팬덤 이런 쪽이랑은 절연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왔던 정치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민주당의 뭐 최근의 수박 논란 이런 거만큼 커지지 않고 온 것이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덤으로 하나 더 여쭤보면 배현진 최고위원은 원래 홍준표 대구시장과 가까운 측근으로 분류가 됐었잖아요. 초기에 그랬죠. 초기- 예, 영입도 그렇게 영입도 예, 홍준표 예. 대표 당시에 했고. 그 유튜버도 초기에 같이 그랬다는 건 하고. 지금은 안 그렇고 지금은 원래 정치인이라는 거는 이제 민들레 홀씨처럼 이렇게 후 불면 이렇게 또 멀리 날아다니기도 하시고 또 옮겨 다니시고 그런 거 지금 아니에요? 민들레 모임에 계시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혹시 이제 친윤으로 분류되냐라는 걸 좀 혁신이 예정된
아니 천하람 뭐 변호사님 제가 그걸 뭐 어떻게 분류하는 감정 평가사는 아니고요. 아, 그래요? 예. 다만 아무래도 이제 인수위에서 대변인을 맡으셨었기 때문에 뭐 친홍이면서 동시에 친윤이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당내의 정치 세력들도 이렇게 시기적으로 교체되듯이 예. 사실 배현진 최고가 지난번 인수위에서 그 김은혜 의원이 경기도지사 나간 이후에 대변인을 맡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소위 친윤 그룹들과 스킨십이 좀 뭐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겼고 또 본인도 어쨌든 중앙에서 이제 정치를 해 나감에 있어서 아마 그 소위 핵관이라고 하는 친윤 그룹들과 아마 이렇게 돈독하게 하고자 하는 뭐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런 발언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저는 뭐 어떤 수위를 넘어서 감정적으로 대립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아무래도 정권 초기 때문에 친윤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이 더 많아지는 게 자연스러운 구심력의 현상이겠죠. 예. 앞서 이제 천나람 변호사님도 오셔서 방송 전에 제가 잠깐 얘기해도 되나요? 아 그럼요. 예, 예. 저도 뭐 솔직히 얘기하기를 원하고 말을 꺼내신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방송 전에 잠깐씩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카메라 켜지기 전에 천하람 변호사님이 오늘 어디를 갔는데 윤석열 대통령인 줄 알았다. 너무 닮았다라고 누군가 했다는 걸 윤석열 아무도 묻지 대통령 않았는데. 아들인 줄 알았다. 예. 예.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말씀하셔서 네, 제가 걸어오는 이핵관에서 길에 윤핵관으로 바꾸셨나 저희가 이제 그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제 마음도 민들레 홀씨 갔나 봅니다. 예. 여기 이제 역시도 곳곳에 홀씨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천하람 변호사 왈 나보고 윤석열 대통령 닮았다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제가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대통령도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예. 살찌면 대체로 다 닮았습니다. 예. 예. 갑자기 확 멀어진 느낌이 나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아우 제가 방금 선을 넘을 뻔하다가 방송이지 하고 참았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유튜브 댓글 잠깐 고지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댓글로 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좋은 댓글을 여러 개를 소개하고 순전히 운으로 두 명을 골라서 영화 상품권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7, 8분 뒤에 고를 예정이고요. 저희가 매일 유튜브 댓글만 하다 보니 나는 유튜브 댓글 너무 늦고 귀찮다. 다른 방법을 알려달라는 분도 계셔서 지금 나고 이렇게 주소가 메일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저기 라이브 계정인데요. 여기로 시청자 의견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몇 개를 골라서 소개하고 그중에 또 2명에게는 영화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따로 계정으로 온 좋은 의견들도 있어서 같이 아마 금요일쯤에 소개를 하고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이준석 대표에 대한 팬덤 분명히 있는데 물론 싫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이준석 대표 사퇴하라, 제명해야 된다. 그리고 또 다수 올라오고 있는데요. 예, 당원들 그만 우롱하고 사퇴하고 사죄하라 이런 얘기도 있고요. 1년간 돌아보면 국민의힘에 해당 행위만 일삼은 사람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 관심이 커지다 보니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나뉘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오늘 여의도에서 왔는데 예, 당사 앞에서 뭐 오늘 이준석 사퇴 집회를 뭐 소규모 그룹이지만 예. 하고 있더라고요. 늘 뭐 봐왔던 모습이고요. 이준석 대표 스타일이 굉장히 자기두조적인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뭐 지금 뭐 자기 정치 얘기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자기 색깔을 갖고 정치를 해왔던 분이고 또 제가 봐서는 이렇게 굉장히 자유롭게 사고하고 어떤 이렇게 과거에 우리가 개파 정치라고 하는 그런 그룹핑하는 그런 정치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예. 그 지지층들조차도 굉장히 이렇게 자유주의적 사고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계속 지적받는 것은 태도잖아요. 이제. 예, 그 본인의 어떤 뭐 발언이나 행동들에 대한 그 양태들을 가지고 계속 지적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문화도 굳이 뭐 그렇게 가질 필요 없다.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의 어떤 나이 문화 그런 예. 것들로 인해서 더 많이 지적받는데 사실은 굉장히 우리 당으로 봐서는 굉장히 역사적인 그 계기가 된 거죠. 30대 영선 당대표가 그렇죠. 보수정당의 당대표가 됐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한데 이제 그로 인해서 본인이 계속 1년 동안 당대표를 하면서 이게 흔들어 오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천하람 변호사 잠깐 얘기했지만 소위 극우 유튜버라고 하는 이런 분들과는 확실히 선을 긋고
본인이 그것을 주도해서 당과 절연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한쪽 진영에서 특히 지금 뭐 가세연이라고 하는 또 강용석 변호사랑도 강하게 맞붙어 싸우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쪽에서 계속 이준석 대표를 못마땅해 하고 소위 말하면은 뭔가지 없다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하니까 사실 이제 그런 것들로 평가받을 그럴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이미 자신감이 붙었고 저는 앞으로 1년이 오히려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준석 대표를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부신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게 영선의 30대 이제 당 대표다 보니까 약간 존중이 부족한 것 같아요, 당내에서.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흔들어대는 거죠.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자기 그 자존심도 강하고 제가 보기에는 뭐 심지가 굳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자기 정치 계속 하겠다라는 이런 발언도 하는 걸 봐서는 굉장히 저는 뭐 좋은 또 정치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아무튼 이제 그 과정에서 저는 물론 뭐 예전에 정치 오래 하신 분들 뭐 구태 정치다 저런 분들이 이제 다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이제 폄하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런 분들이 쌓아온 어떤 정치 이력과 경력들이 굉장히 지금까지 그 당의 자산으로서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자기가 같이 좀 끌어안고 같이 이제 소통해 나가면서 더 이끌고 가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후에, 그러니까 당선 이후에는 아무튼 친윤 그룹이라는 게 이제 새롭게 개파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준석 당대표를 중심으로는 이준석을 좀 당대표를 지켜줄 수 있는 어떤 그룹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혼자서 당 전체와 대결하는 모습이거나 또는 뭐 친윤 뭐 윤핵관 이런 분들하고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안쓰럽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준석 당대표도 결국은 자기 사람을 모으는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꼭 뭐 개파를 형성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정치라는 게 결국 사람을 모으는 거거든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랑 뜻맞는 사람들 계속 모아서 이준석 당대표도 자기 그룹을 만들어서 같이 당에서 건전한 경쟁을 통해 가지고 성장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요. 김성회 소장님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국민의힘도, 민주당은 사실 지지층 간의 갈등이 대선 경선 때 또 최근도 좀 심한 편이잖아요.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덜한 편인데 최근에 그런 분위기가 조금은 또 있기도 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제 뭐 게시판에 글을 쓰고 뭐 특정 커뮤니티에 가서 찾아보고 이제 기자들 입장에서는 분위기가 이렇다 저렇다 따질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여론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좀 고민할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의도 연구원을 최근에 무슨 혁신위에서 이름을 바꿔서 하시겠다라고 하시던데 뭐 여론조사 연구를 중심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당원들에 대한 여론조사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당원 게시판에까지 가서 뭐라고 막 욕을 쓰신 분들 엄청나게 적극적인 지지층이긴 한데 이분들이 당원 의사를 전부 다 반영하는 게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당원들도 사실은 이 정치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문자 보내고 유튜브에 댓글 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의견을 좀 더 잘 모을 수 있는 여론조사, 뭐 심층 면접, 주관식 여론조사 등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자, 우리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당심을 들어보니, 그러니까 뭐 몇 퍼센트 이렇게 하는 걸 좀 넘어서서 지금 당원들이 이렇게 생각하더라라는 것을 당원들과도 교류를 하고 그런 가운데서 진짜 의견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정치인들이나 또 언론이나 전부 다 이 댓글 몇 개, 게시판 몇 개에서의 분위기로 당 분위기를 읽고 있으니까 실제 당심과 좀 유리한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이 구조, 이걸 깨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당원들이 어떻게 일심단결을 해서 똑같은 주장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지지하는 정치인이 다르면 다만 그런 비중이 어떤지를 좀 정확히 알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크다고 휩쓸려 다니면 안 된다. 자, 이런 그렇게 하면 안 말씀이시죠. 되죠.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역시 앞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준석 대표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자기 길을 확실히 간다라고 했는데, 오늘 오마이뉴스 인터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음에도 혹시, 원래 전당대회가 내년인데 내년 6월이죠. 그런데 또 연임하냐라는 질문이 나오자 애국 보수의 성향에, 강경 성향의 당권 후보가 나오면 저지하러 다시 전당에 나갈 것. 맥락은 이렇습니다. 본인은 상계동 나가서 국회의원 도전해야 되는데 애국 보수 당대표가 생기면 당 성격이 바뀌고 같이 망한다.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그런 모습은 볼 수 없어서 당 대표 다시 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가능성 있을까요?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하는 얘기를 보면 이제 차기 뭐 대권에 대해서도 그렇고 당권에 대해서도 그렇고 기본적으로는 좀 그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도와가지고 예를 들면 당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당권도 그분을 도울 것이고 뭐 대권에 대해서도 간혹 기자분들이 질문하면 뭐 오세훈 시장 같은 좋은 후보들이 많이 있는데 뭐 내가 지금 저 나서겠느냐. 자막에 나와 있는데 이준석 애국보수 나오면 연임 도전. 요건 조심스러운 태도가 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만큼 애국 보수는 어떻게든 막겠다 이런 강한 의지가 있는 거죠. 어지간한 분이 나오면 본인이 이제 뒤로 물러서겠지만 뭐 실명을 거론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황교안 전 대표 같은 예. 분이 나오게 되면 특히 뭐 서울권 그 뭐 강남 이런 데 몇 군데 제외하고는 그 흐름을 깰 수가 없습니다. 개별 후보가. 이번에 예. 민주당 지선에서도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당 지도부가 이상한 길로 가게 되면 후보들의 색깔을 다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지금 현대 선거에서는. 예.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마이너스 4선이 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당선되는데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서울의 격전지에서 당선될 만하다라고 하는 거면 저희 당 전체가 어지간하면 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당의 총선 승리로 이끌 수 있을 만한 대표를 모시고 싶다. 그런 취지라고서도 해석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 지금 보면 그 윤리위를 앞두고 한편의 선전포고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징계를 하려고 시도해. 나는 당대표 연임 도전할 수 있는데 당신들 잘 생각해봐. 내가 실제로 나가서 지금 원래 10몇만 명했던 당원을 80만 명 늘리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도 많이 들어왔지만 나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이런 예. 분위기에서 내가 당대표 선거 나가면 당신들이 나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잘 생각해야 된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포함해서 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만 좀 지적을 하면 이준석 대표 이제 원래 프로그래머 출신이지 않습니까? 이제 전공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효율화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시스템 공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짝짝짝짝 돼야 되는데 너무 개인별에 맞추어서 당 지도부의 의사대로 되는 것이 정치에선 잘못된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조금 더 큰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대한민국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한 제시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이제 하시는 말씀의 대부분은 시스템의 효율화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 좀 아쉽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얼마 전에 취임 1주년을 맞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초기에 사실 영선의 당대표로 당내 또 특별한 어떤 개파나 예. 조직이 없는 상태에서 나름 초반에는 굉장히 위기감도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에서는 굉장히 큰 자신감이 붙었거든요. 그리고 윤리위나 기타 지금 흔들려고 하는 그 세력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뭐 누가 뭐 어떻게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전혀 뭐 그런 생각을 혹여나 누가 갖고 있다면 그 허물 켜지 마라 이런 충고를 하고 싶고요. 이준석 대표가 향후 1년 동안 우리 정당이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들, 자기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 뭐 이준석이 튀면서 자기가 잘 보이려고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나 색깔들을 이 당에다가 이제는 그 방향성으로 가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지금 저 김성애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이나 우리 당이 갖고 있는 늘 반복되는 이런 악습들 같은 것들을 좀 개선하고 예.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에 큰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게 여의도 연구원도 2개로 분할해서 정책 기능과 지금 선거를 준비하는 그 기능들을 같이 별도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의 큰 이준석의 정치가 구현되는 그런 1년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네. 두 분이 그런데 사실 이준석 대표 원래 좀 가까운. 뭐 개인적으로 가깝죠. 예. 별로 안 좋아하세요. 우신환 의원님은 이제 네, 저는 이준석 유승민계 대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는데 옆에 있었지만 안 좋아하는 이런. 뭐 흔히들 뭐 얘기하는 대로 저랑도 상당히 큰 나이 차이가 나는데 예. 그렇게 뭐 예의 바르거나 일단 네 가지가 없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말씀이시군요. 뭐, 아니 근데 그거를 이준석의 그 모습으로 그냥 봐주면 돼요. 예, 근데 진짜로 뭐 정말 이 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싸가지가 없거나 그런 친구는 아니고 예. 나름대로 그 그냥 본인의 스타일인 것인데 그것을 이제 우리 사회가 바라봤을 때는 정말로 뭔가 이렇게 그 뭐 유교적인 나이 관습 또 정치권이 굉장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수적이거든요. 보수적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깰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이준석의 정치 그 모습도 저는 뭐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런 거거든요. 저도 이준석 대표랑 이제 당을 잠시 같이 했었으니까. 예. 근데 보면은 진짜
똑똑하고 너무 이렇게 진짜 잘하는 거예요. 일을 뭐 하는 걸 보면. 근데 주변에 이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예를 들어서 오신환 의원님이나 이렇게 같이 원래 바른정당을 했던 의원님들이 그럼 이준석 그때는 이제 뭐 최고위원이었는데 최고위원을 이렇게 같이 돕고 같이 뭐 이렇게 일을 도모하는 일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왜 저렇게 좋은 친구를 내비두고 그냥 혼자 저렇게 하게 그냥 두지라고 저는 오히려 반문을 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이준석 대표가 진짜 정치적 리더가 되려면 주변의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도록 자기를 열어야 돼요. 예. 뭐 지금 우리 천하람 변호사 같은 분들이 이제 젊은 새로운 정치인들이 또 그 주변에 이제 모이기도 하겠지만은 저는 뭐 기존에 있던 좋은 선배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 선배들과도 같이 정치를 할 수 있게 자기도 좀 자기 거를 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제가 이준석 대표와 두 분 다 예. 가까운 분들이었기 때문에 좋은 말씀을 또 하실 수 있는데 최근에는 또 윤석열 대통령과도 가까운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다. 이 말을 제가 드리려고 했습니다. 아유 그럼요. 국민의힘 전체는 다 친윤이죠. 제가 예. 천하람 변호사님이 윤핵관인지 몰랐는데 일단 닮았다라는 말 하나로 예, 어머님들이 이제 예, 얘기해 어머님들이 주시더라고요. 예. 닮았다는 말 하나로 급격히 가까워진 걸 좀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른바 윤핵관 대 이핵관 대결 많은 언론들이 헤드라인으로 잡고 있는데 두 분은 다 핵관들이다라고 제가 그래서 객관적인 평가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앞서 이제 유튜브에 나왔던 시청자 댓글 의견들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해피땡님께서 오랜만에 온 오신환님 왜 이렇게 살 빠지셨죠? 화면 아주 잘 나온다고.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제가 아까 적어놨었는데 이 얘기도 했습니다. 동땡님 그나마 괜찮은 분입니다라는. 그나마가 어디 모집단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그 말 네. 자체가 디스하는 것 같은데. 그나마 괜찮은 분입니다라고 해서 그나마가 뭘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메일로 주시면 제가 기어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민주당 얘기도 나왔습니다. 최이배 비대위원님을 향해서는 그대만 땡님께서 국힘당에 감금까지 당하셨던 최이배 의원님이 당 대표가 돼야 한다. 예. 갑자기 논리 나가시는데요? 점프가 너무 심한데. 아, 그런가요? 네, 너무 나가신 것 같아요. 이른바 감금의 아픔이 있었던 분인데 당대표 돼야 된다고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진전님, 이준석은 국힘에 필요하고 민주당엔 김성애가 필요합니다. 김성애 소장님 얘기는 종종 저희 댓글에 많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사람을 많이 푼 것 같아요. 예, 제가 아침에 다른 제 유튜브 하는데 예. 거기에서 이 방송 있다고 매일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억지로 팬덤을 굉장히 키우고 계시거든요 지금. 예. 저희 기획 의도에 딱 맞는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렇게 소개하면 당연히 그렇게 움직이시겠지라고 제작진이 했는데. 가장 좋아할 만한 예, 제작진이. 문자이십니다. 네. 그리고 다른 얘기들이 좀 올라왔는데요. 세계땡님 이준석 씨 팬덤 정치 청산해야 한다더니 본인이 팬덤 정치하고 앉아 있는 거임 하셨고요. 낭만우상님 선거 이겼는데 공격받는 당대표라는 얘기도 주셨습니다. 이분 좀 솔직한데요. 윤희땡님 잘난 남의 아들 부럽기보다 얄미워. 그렇지만 이준석 화이팅. 뭐 일단 운율에 딱 걸려 있어서 이분 일단 운율이 뭔지 모르겠지만 영화상품권 2장 드리도록 하고요. 다른 분도 있습니다. 이창떼님 썰전 라이브 처음 보는데 패널 섭외를 잘했네요. 극단적이 아닌 합리적인 분으로 구성했네요. 잘 보겠습니다. 저희 맹작가가 구성을 했는데 잘 구성해요. 맹작가님에게 영화 상품권 안 드립니까? 맹작가에게 영화 상품권을 드리지는 않고요. 이분에게 영화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셨다는데 상품권 받고 그만 보시진 않겠죠. 예. 그리고 주땡님 이분 의견 중요합니다. 강지영 아나운서 보고 싶어요. 이것도 나름 시청자 의견이겠죠. 그래서 강지영 아나운서의 썰픽 보겠습니다. 야. 네, 받겠습니다. 썰픽입니다. 2위부터 보시죠. 북도발에도 영화 관람. 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오늘 페이스북에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북한의 방사포 도발이 있었음에도 안보 최고 책임자가 영화 관람을 하고 한참 후에야 국민이 알게 됐다라고 썼는데요. 북한이 방사포를 쏜 지난 12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극장 나들이를 꼬집어서 안보의식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 겁니다. 이어 약 1시간 후에 대장동 사건 수사 검찰을 향해 정치보복, 사법살인 기도를 중단하라라는 글도 올렸는데요.
이재명 의원, 김 빠진 사이다에 다시 탄산을 채우는 모습이네요. 이리 보시죠. 처의 오래된 부산 친구 김건희 여사가 봉화마을에 동행한 한 사람을 두고 비선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 김 여사의 바로 뒤에서 함께 복렴 중인 이 여성인데요. 무속인이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나왔었죠. 이 여성은 한 대학의 무용학과 겸임 교수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가 대표로 했던 코바나 콘텐츠의 직원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논란에 대해서 윤 대통령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쎄요, 지금 뭐 공식적인 그 수행이나 비서팀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혼자 다닐 수도 없고, 뭐 어떻게 좀 방법을 알려주시죠? 저도 잘 아는 제 처에 오래된 부산 친구입니다. 여사님 만나러 갈 때 좋아하시는 빵이든지 뭐 이런 걸 좀 많이 들고 간 모양인데, 부산에서 그런 거 잘하는 집을 안내를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들을 게 많아가지고 같이 간 모양인데, 뭐 봉화마을이라는 데가 국민 누구나 갈 수 있는 데 아닙니까? 방법을 알려달라는 윤석열 대통령. 여러분의 생각은요? 오늘의 썰픽 무엇인가요? 예, 얘기를 먼저 하나 이 부분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봉화마을에 갔는데 그중 일행이 그냥 사적 지인이다. 그래서 여사로서, 영부인으로서 간 건데 지인이 동행하는 게 맞느냐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 때문에 여사의 활동을 지원할 제2부속실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뭐 봉화마을 가는 거 누구랑 같이 가는 거 뭐 상관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는 그 여사의 활동을 어떻게 지원할 방법에 대해서는 뭐 기자들에게 좀 고민을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뭐 같이 가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봉화마을에 같이 참배하러 갈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정무적으로 좀 서툴렀던 것은 굳이 김건희 여사와 한 컷에 들어가게끔 함께 그 참배 자체를 같이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예를 들면 같이 가셨더라도 참배를 김건희 여사 먼저 하시고 예를 들면 좀 따로 하신다거나 해서 이렇게 한 컷에 나오지 않도록 좀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일단 들고요.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우리 김건희 여사께서 어떤 분들과 어울리시는지 또 당연히 궁금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떤 정제된 형태로 준비를 할 게 아니었다면은 그건 조금 정무적으로 준비를 하는 게 옳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뭐 물론 같이 가셨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수행을 만약에 조금 더 공식적으로 하는 거라면은 이런 오래된 부산 친구분보다는 어떤 대통령실에 공식적인 수행 담당하는 분이 계시는 게 조금 더 나은 형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거 지금 보면 저는 문제가 좀 크다고 보는 게, 일단 이분이 봉화마을을 쫓아간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분이 오래된 부산 친구라고 지금 대통령도 말씀하시는데 인수위 자문위원회였어요. 예, 인수위 자문위원이었는데 왜 자문위원인지가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예. 뭐 겸임 교수라고 말씀하시는데 겸임 교수는 보통 겸임으로 그게 있는 거고 원래 직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없고, 게다가 자문위원을 맡았고 오늘 이제 언론의 보도로 추가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뒤에 있던 직원 3명이 코바나 콘텐츠 직원이었고 이 자문위원도 전무였던 분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의 회사의 전무가 인수위의 자문위원으로 들어온다. 굉장히 어색하죠. 그리고 코바나 콘텐츠의 직원 2명은 심지어 지금 대통령 비서실에 취직이 될 예정으로 신원조회를 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대통령께서는 수행이나 비서팀이 전혀 없다라고 하시는데 코바나 콘텐츠 직원들을 왜 지금 대통령실에서 채용하고 계시는 건지. 그러면 이거 누가 보아도 수행으로 뽑는 거 아닙니까? 뭐 그 적절성 여부는 둘째치고라도 어쨌든 가까운 분들이 지금 그래도 수행을 해야 되니까 코바나 콘텐츠 직원들을 뽑는다고 하더라도 예. 그럼 수행팀이 있는 거네요. 그럼 이제 제2부속실이라는 명칭만 없는 거지 수행한 사람이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이신 예, 거죠? 그러니까 이걸 모든 걸 다 공적인 영역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저 수행하는 장면도 보시면 알겠지만 사진 다 찍히고 카메라 다 와 있었고 심지어 기자들이 기자단까지 구성해서 취재를 했는데 다 끝나고 나니까 이거 사적으로 방문한 건데 무슨 상관이냐라는 대통령실의 답변이 전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부인의 일이면 공적으로 봐야죠. 앞으로 5년 동안. 지금 방금 대통령실에서 백브리핑을 했습니다. 핵심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백브리핑 비실명으로 이게 맞다라고 얘기해 줬는데 그 내용을 제가 전해드리면
4명의 봉화마을 사진을 보면 4명의 여성이 등장하는데 한 명이 말씀하신 겸임 교수 김 교수고 나머지 3명은 대통령실 직원이다. 이 3명 중에 한 명은 다른 일을 했었고 나머지 2명 중 한 명은 2명이 전체적으로는 맥락은 그렇습니다. 2명이 다 코바나 콘텐츠에서 관련 일을 한 것이 맞다. 모두 전직 직원, 지금은 코바나 콘텐츠를 퇴직하고 대통령실 직원인 거고요. 그다음에 코바나 콘텐츠 직원이 왜 대통령실에서 일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조금 전 브리핑에서 지금의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대통령의 경우에도 가까이 일하는 분들이 원래 오래 일했던, 그러니까 편히 일했던 분들이 대통령실에서 같이 일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여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사의 편한 분들이 직원으로 채용돼서 이전 대통령, 이전 정부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 지금 핵심 관계자가 대통령께서 하셨던 공식적인 수행이나 비서팀이 전혀 없다는 말을 또 면전에서 뒤집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너무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선 논란까지 가고 싶지 않으니까 예. 빨리 정리해서 공식적으로 하시고 어떻게 대통령 부인에게 사생활이 있습니까?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예. 뭐 저 쓸데없는 그런 좀 논란을 계속 일으키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부인을 공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서포팅을 안 합니까? 저거는 뭐 그냥 제2부속실이라는 용어나 과거처럼 아주 거대한 조직이 또 왕성한 외부 활동들을 통해서 그 여사가 활동하는 것을 이렇게 전속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조직이 없다라는 정도의 수준이지. 어쨌든 지금 뭐 봉화마을뿐만이 아니라 외부 일정들을 하게 되면 예. 사전에 일정도 조율해야 되고 언론도 관계해야 되고 본인이 어쨌든 경호도 받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공적인 영역에서 세금이 투입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것을 부정하거나 없다라고 자꾸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걸 하루빨리 좀 정상화할 필요가 있고. 정상화라는 예. 건 이른바 공적인 조직, 물론이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제2부속실 이름은 쓰지 않겠죠. 집권초에 하지만, 예. 없던 부인보다도 왕성한 활동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매일 다른 사진 저희가 보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게 예. 참 특이한 건데요. 그러니까는 지금 썰픽에도 1위, 2위가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된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언론에서 연일 그렇단 말이에요. 저게 저는 청와대를 용산으로 바꾸고 소위 도어스태핑을 한 이후에 모든 언론에서의 주제가 난 지금 선거가 계속 진행되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주제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저는 민주당에서 이거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계속 대통령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 사생활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이제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이 어쨌든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이제 국정과 관련된 내용들도 사실은 예. 이제 준비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런 어떤 쓸데없는 불필요한 논란들은 빨리 정상화하는 것이 정상화돼야 좀 바람직하다. 그런 일단 측면에서 뭐 말씀드리는 김건희 거죠. 여사의 경우는 정치적 셀럽의 그런 성격도 좀 가지고 있다. 이런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선 기간에 아무튼 뭐 김건희 여사가 이제 여러 가지 자신의 이력 논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과하면서 바로 나왔던 조치가 영부인 호칭 안 쓰겠다. 그리고 내주만 하겠다. 그리고 제2부속실도 없애겠다. 뭐 이렇게 이제 굉장히 성급한 결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때 당시에 여론을 달래기 위해서 한마디로 막 던져놓은 공약이었고 그러면은 그 공약이 결국은 제대로 된 공약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권을 잡고 나서는 그때 그 부분은 우리가 잘못했네라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영부인 호칭 쓰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제2부속실 해가지고 이런 공무적인 일을 할 때 하면 어떻습니까? 국민이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을 텐데 오히려 이제 자기가 자기 말 던져놓고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어떤 방법이 좋을지 제안해달라고 말도 안 되는 지금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성급한 그때 결정이었고 잘못된 공약이었고 지금 오히려 기회가 있을 때 솔직하게 얘기하시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거죠. 네. 김건희 여사를 위한 제2부속실을 만들다거나 별도의 공조직을 만들고 공약을 그렇게 했던 것은 사과하면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그게다라고 받아들일 겁니까? 뭐 물론 그런- 뭐 최이배 비대위원님이 민주당을 네. 대표하거나 네. 그런 아니 저는 건 뭐 아니지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하루 정도를 좀 비난할 수도 있고 비판 받을 수 있겠죠. 예. 하지만은 뭐 그거를 또 감내해야죠. 자신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문제 풀면 될 일이고요. 가장 지금 어려운 게 지금 우리 김성희 소장도 말씀하셨지만 김건희 여사가 지금 모든 그 어떤 행동을 하는 거 영화를 대통령과 보러 가고 이게 사생활입니까 공무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생활입니다. 그러면 사생활이니까 그러면은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터치하지 말고 국가 세금이 들어가지 말아야 되고 이게 아니거든요. 예. 경호 다 따라붙죠. 뭐 사전에 엄청난 작업들이 들어가거든요. 결국은 그 대통령의 직위에서는 사생활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의 모두 노출되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그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예. 가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서 기자들이 이 부분 제2부속실을 만들어야 된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라고 묻자 대통령을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대통령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이걸 뭐 공식 비공식 뭐 이런 걸 어떻게 나눠야 될지 또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안 할 수 없는 일도 있고 이걸 뭐 어떤 식으로 정리해서 해야 될지 저도 뭐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한번 국민 여론도 들어가면서 뭐 차차 이 부분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저는 이건 간단합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있습니다. 대통령보다 훨씬 오래 청와대를 지금 대통령실을 지키고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정한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이거 따르면 되죠. 뭐 어려운 일입니까? 그리고 예. 두 번째로 대통령실이 제발 그만했으면 하는 말은 사적 김건희 따로 있고 공적 김건희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대통령실의 두 가지의 구분은요. 팬클럽 회장에게 김건희 여사가 사진을 전달해서 나오면 사적인 행사고 기자들이 따라붙어 찍으면 공적인 행사로밖에 안 보이는데 이렇게 운영해서 안 됩니다. 예. 그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요. 지금 대통령 상을 바꿔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국민이 지금까지 봐왔던 대통령의 모습과 전혀 달라요. 특히 YS 정부 때부터 청와대를 이전하겠다고 매 정권마다 했지만 못 바꾼 것을 예. 어찌 됐건 논란 속에서라도 과감하게 결단을 했고요. 용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어 스태핑이나 저렇게 그냥 매일 아침마다 언론을 자주 등장하면서 현안마다 즉답을 하는 그런 대통령이 언제 봤습니까? 하지만 이제 본인의 개인적인 사생활 그리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해왔던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존의 메커니즘하고 전혀 다른 사고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요구하는 대통령 상도 바뀌어나갈 수 있어요. 이걸 맞춰가는 예. 과도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너무 지금 막 한쪽에서 우리가 예전에 봤던 대통령이 아니다. 여사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몰아붙일 일은 전혀 아니다. 좀 지켜볼 일단 필요가 뭐-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아까 김성애 소장님이나 최 배우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공적 영역에 들어간 거예요. 그 부인은 배우자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 부정하거나 나는 그냥 사인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용납하기가 좀 어렵죠.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죠. 빨리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뭐 이런 가능성도 상상할 수 있겠죠. 물론 우려입니다만 영상에 나오고 저희가 이제 블러 처리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영상에 나온 분이 이제 전국에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다른 분들이 괜히 위축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더 잘 보이려고 할 수도 있고 이게 사실은 사인과는 다른 입장이지 않습니까? 당장 예. 팬클럽 회장하시는 강모 변호사는 10,000원 걷는 무슨 부패 척결위원회인지 만든다고 공개하셨는데 기자도 뭐- 보는 사람들은 혹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썰픽에 나온 다른 얘기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당권 도전하냐 마냐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관을 정면으로 비판한 데다가 다시 대장동 수사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거는 정치보복이고 사법살인 기도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요. 여기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대통령이 주말에 영화 보러 가는 과정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예. 뭐 그 이후에 이제 북한의 그 이제 방사포 발사에 대한 어떤 그 처리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 정보를 뭐 빨리 알렸으면 되는데 이제 그거를 굉장히 오랜 시간 지나고 나서 이제 공개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이런 부분들 대통령이 방사포는 미사일이 아니니까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식의 굉장히 가벼운 그런 그 반응을 보였다는 거에서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예. 이재명 의원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지금 대통령이 계속 이제 나 대통령 처음 해봐서 이런 식인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치를 실험할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건 아니다라고 예전부터 뭐 문재인 정부도 비판해왔고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자기도 좀 더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답게 행동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장동 수사에 대해서는 아무튼 지금
뭐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인데 자꾸 이제 그 부분이 논점을 계속 이재명 의원 쪽으로 몰고 가는 기사들이 나오고 그게 검찰발의 정부가 나와서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비판이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장동 얘기만 좀 해보도록 하죠. 예. 네, 저는 일단 이걸 보고 첫 번째 든 느낌은 이재명 의원께서 뭐 원래도 그럴 것 같으셨지만 당대표 확실히 나오시겠구나. 이거는 대통령을 겨냥한 메시지를 내고 또 본인의 가장 치부 내지는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대장동에 대해서 내가 피해자다 내지는 내가 억압받고 있다라는 메시지는 반대로 얘기하면 민주당의 지지층이 나를 보호해줘야 된다라는 메시지거든요. 이거는 그냥 명확하게 저는 이거는 국민의힘에 던지는 메시지가 아니고요. 민주당 지지층에 던지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대장동 가지고 국민의힘이 최근에 뭐 엄청나게 많은 메시지 내놓거나 한 거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조금씩 그 수사 진행 상황이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만 보더라도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는 그냥 초선 의원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무조건 당대표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대장동 관련해서는 이건 뭐 너무 많은 얘기를 우리가 대선 때도 했었기 때문에 예. 수사 결과 지켜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언론 보도 출처 불문의 법칙이 생기니까 검사들이 또 이제 막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박상혁 의원 입장문 낸 거 보니까 이거 경악을 금지시키기 어렵더라고요. 참고인 조사한다 그렇게 합시다라고 하고 몽골 출장 갔는데 특정 언론에서 피의자다 수사하는 중이다라고 보도가 딱 나오고 그러니까 외국에 있으니까 대응할 수 없는 이런 상태를 만들어 놓는 이런 기법 이건 그러니까 죄에 있는 여부를 떠나서 이렇게 안 하기로 그간 5년간 다져온 기반들을 무슨 상관이야 윤석열 정부에서 마음대로 할 거야라는 태도를 보이는 것 이건 좀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자제를 시켜야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의 문제에 대해서 우려가 많은 거죠. 저는 그 이재명 의원이 그 북 도발에도 영화 관람 이게 일요일 날 있었던 일을 왜 지금 갑자기 3일이 지난 다음에 뜬금없이 얘기했나? 곰곰이 네. 생각해 보니까 기분 나쁠 수도 있죠. 아니 그동안 그 언론을 보지도 않고 저게 오늘 알았던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니면- 지금 천하는 변호사 얘기대로 어쨌든 본인이 이것을 정면 돌파해 나가겠다. 그러면서 각을 세우고 이제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모습으로 돌입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뭐 저런 발언들을 통해서 본인의 이제 존재감을 다시금 이제 불러 일으키는 그래서 다시 그동안 계속 공격받았던 부분들을 이제 정면 돌파하겠다 뭐 이런 의지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 얘기를 좀 오늘 기사를 통해서 보면서 야 정말 뜬금없다. 3일 동안 몰랐던 걸 새롭게 알아서 오늘 얘기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짧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원래 방사포 도발은 이게 공개 대상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뭐 과거에는요? 예,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와서 민주당 정부가 어쨌고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지만 이게 과연 이렇게 그 방사포 발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 문재인 정부에서 미상의 발사체라고 하고 NSC도 안 열고 할 때는 왜 가만히 계셨을까? 뭐 좀 이해가 안 되는 NSC 부분이 자체가 매뉴얼대로 한 거예요. 예. 네,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체 회의가 있고 그다음에 차장이 주재하는 상임위가 있고 그다음에 그날 했던 1차장이 주재하는 국가안전점검회의를 한 겁니다. 방사포의 발사 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트집 잡는 것은 저는 뭐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나눴고요. 다음은 그 표현의 자유, 집시법에 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서초동 꽹가리입니다. 조폭 이름은 아니고요. 저희가 어떻게 하면 보다 엣지 있게 이걸 알릴 수 있을까 하다가 서초동 꽹가리가 됐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에서의 집회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에 항의하는 시위가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서초동 자택 앞에서 저렇게 어제도 했고요. 오늘도 시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산 시위가 이렇게 피해가 큰데 대통령도 한번 당해보세요라는 취지의 맞불 집회인 셈인데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맞은편에서 저렇게 시위가 있었고요. 또 이들에 반대하는 시위도 있었습니다. 경찰이 저렇게 막아서 몸싸움은 없었다고 하는데 일단 소음은 좀 많았습니다. 양측, 시위를 연 양측의 얘기를 들어볼 텐데 어제 서초동에서 한 시위 양측입니다. 오늘도 시위는 이어졌고요. 뒤에 삐 소리가 좀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양산에서 나오는 시위를 그대로 틀어주다 보니까 나온 건데 이 소리는 그만큼 욕이었다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은 법대로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법대로 오늘 이곳에 와서 윤석열이 사는 아크로비스타 3층 잘 들으라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크로비스타 주민 및 서초 주민 여러분께는 제가 대단히 죄송하다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잘못 뽑은 그런 주의라고 보시고 감수하시고 인내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문재인! 내가 문재인이라며 여기 기도하는데 옆에서 내가 문재인이다 내가 말이 라고 똑같이 가다 빠고 나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쉽게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오래 기도를 만드네. 일단 고음에 고성이라고 했군요. 소음에 또 저렇게 저희가 삐소리를 많이 했을 정도의 욕설을 계속 들어야 되는. 저는 지금 여기 텍스트로 써 있습니다. 그런데 보기도 싫어요. 사실 이렇게 기분 나쁘잖아요. 저렇게 양산해서 지금 틀고 있다는 거, 그렇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게 이거는 방송이 되고 이거는 이제 예. 다른 반대되는 데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얘기를 계속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그걸 하고 방송을 하다 유튜브 같은 경우는 채널에서 제지를 당하니까 별도의 슈퍼챗을 쏠 수 있는 자기 시스템을 개발해서 회원들을 모집해서 회원들이 돈을 쏘고 거기서 욕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는데요. 오늘 방송 보신 분들 느끼시겠지만 저게 시위나 표현의 자유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 이건 되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언론의 자유나 이런 거 막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저는 대통령 집무실 앞에 가서도 아무리 공적인 분이라고 하더라도 저 앞에 가서 저런 식으로 쌍욕을 퍼부으면서 집회하는 것이 집회 자유가 보장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런 정도 국민적인 논의가 올라온다고 하면 이제는 정치권이 앉아서 적절한 해결책을 내놓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근데 내용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 선을 긋는 게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앞에서도 굉장히 심한 욕설을 하는 그런 사저합회 시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반대로 이제 저희 쪽에서 좀 보호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었고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의원분들이 참석하고 그랬어요. 이게 공수가 바뀔 때마다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걸 내용을 규제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사실 이게 검열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집시법은 소음 기준, 그러니까 딱 형식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기준, 그리고 신고를 했냐 안 했냐, 뭐 하는 위치가 어디냐 같은 아주 칼같이 잘라서 할 수 있는 기준들만 충족하면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묻지 않고 허용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저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것이 혐오 발언을 하는 집회는 그러면 중단시킬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과연 경찰권에게 그런 재량을 줘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 사회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얘기할 때 굉장히 안 좋은 표현도 그래도 하도록 내버려둬야 우리가 좋은 표현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라서 윤석열 대통령도 비슷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좋죠. 제가 봐도 저희 집 앞에서 누가 저러고 있으면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근데 저걸 막으려고 하다가 또 선량한 시위까지 막아버리게 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전 뭐 내용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소음 규제 부분인데 소음 규제도 집회는 규제를 하는데 1인 시위는 규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더 소음을 크게 내는 사람들이 생기는 문제 이런 데에 대해서 그런 거는 뭐 좀 규제를 규정을 해야죠.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저게 양산이든 서초든 즉각 그만둬야 됩니다. 저게 사실은 뭐 우리가 대통령께서도 또 천하람 변호사도 이게 법률적인 국민의 권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거는 이제 집회와 집시법의 그 주 목적이요. 위협한 시위에서 국민을 보호한다라는 그 1조의 조항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게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또 이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까지 겸해서 한다는 것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뭐 집회 시위의 자유를 지금 누린다기보다는 타인을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방식으로 저 집시법을 악용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것은 용인하면 안 된다. 앞으로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만약에 법률적 기준에서 우리가 제동 걸기가 어려우면 양쪽 진영에서 정치권에서 저것을 만류하고 못하게 해야죠. 예, 저도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고. 근데 이제 솔직히 저런 유튜버 이렇게 욕설하고 막 지금 하시는 분들이 유튜버로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돈을 벌거나 아까 전에 이제 그거를 유튜브가 막으니까 따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자기가 돈을 벌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지금 목적은 단순하게 그런 욕설을 한마디로 저는 이제 배설한다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렇게 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얻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뭔가 규제 방안을 좀 마련을 하면은 이런 게 막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지금
뭐 민주당의 몇 분 의원님들이 뭐 여러 가지 이제 법안을 냈어요. 그래서 전직 대통령 사저에도 이런 그 시위를 금지하는 장소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제 헤이트 스피치 이렇게 이제 욕설과 이제 악의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내용적인 부분과 아까 지금 말씀드린 이제 이렇게 모금하는 행위가 이제 좀 악의적으로 하면은 안 된다는 예. 거 등등 하니까 한번 이거 빨리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막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에서 기자들이 서초동 자택 앞에 있는 집회 맞불 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자 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니까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는데요. 일단 뭐 언론적인 입장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네 분의 의견을 근데 듣도록 법에 따른 하겠습니다. 국민의 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시위를 하는 것은 지금 허용이 돼야 되는데 이걸 막으려고 하면서 경찰청이 8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변호사 비용을 추가 준비해서 시위를 지금 막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통령의 말씀하고 경찰청의 대응이 좀 다른 점은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네 분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시에 만납시다. 3시엔 놓아줘. 평일 오후 3시엔 썰전 라이브. 네, 오피니언 리더들이 즐겨보는 이성대 뉴스 썰기입니다. 가보죠. 네, 오늘 준비한 재료 바로 보겠습니다. 그 순수 집단 지도 체제로 갔을 때 당 내의 여러 과점한 계파의 당장의 어떤 갈등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일명 봉숭아 학당이라고 하죠. 그래서 누가 뭐 어떤 의원이 한마디 하면 또 뒤에서 들이받고 막 이런 식의 계속 어떤 갈등이 유발하게 된다라고 보이고요. 봉숭아 학당 부활하나? 봉숭아 학당하면 그 옛날 개그 콘서트 인기 코너였죠. 맹구와 오서방 그러면서 환상 콤비를 보여줬던 코너였는데 뭐 정치권에 코미디 같은 상황이 있을 때마다 좀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네, 봉숭아 학당 뭐 잊을만 하면 소환이 되는데 맹구와 오서방은 봉숭아 학당의 원년 멤버잖아요. 91년 5월 달부터. 그러니까 그 콤비를 안다는 얘기는 뭐 강지영 앵커도 뭐 연식이 뭐 어느 정도다. 91년 되면 저는 예. 3살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자, 어쨌든 잊을만 하면 나오는 이 봉숭아 학당 이야기, 지금 당내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민주당 안에서도 다음 지도 체제를 어떻게 하냐를 놓고 이 봉숭아 학당이 될 수 있다 만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자, 무슨 얘기냐? 최근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9년 만에 봉숭아 학당이 되는 거 아니냐? 이재명 독주의 민주당 집단 지도 체제로 가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말 그대로 현재는 단일 지도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일 지도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재명 의원에 반대하는 측, 친문이나 이낙연 측에서는 이참에 집단 지도 체제로 바꾸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 측은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지금 당기류도 이참에 한번 좀 바꿔보자라는 기류가 없진 않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이 가이드라인을 준 것 같아서 조심스럽다는 거죠. 말씀하기는 곤란한데 네. 다만 이제 우리 당이 전통적으로 여당일 때 야당일 때 그 지도 체제가 약간씩 좀 달랐습니다. 예. 집단 지도 체제와 단일 지도 체제. 이게 뭐 당사자들이야 중요한 이슈일 수 있겠지만 시청자분들 보시기에는 이게 무슨 차이인지 사실 정확하게 모를 수 있거든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 지도 체제 문제는 뭐랄까요? 그 시대 상황, 정치 상황이 변하면서 이에 부응하는 측면의 이야기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뭐랄까요? 그 패션이 유행한 것처럼 돌고 도는, 정치권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돌고 돌았던 이슈인 겁니다. 새로 나온 이슈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미 언론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설명을 했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과거에도 제가 나왔던 어떤 코너에서도 한번 이런 식으로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모두가 대표 선거에 출마해가지고 1등한 사람이 대표 최고위원이 되고 나머지 뭐 2, 3, 4등은 순서대로 그 정해진 만큼 최고위원이 되는 게 바로 집단지도 체제입니다. 예. 현재 새누리당 방식인데요. 이렇게 뽑다 보면 아무래도 1, 2등 간에 알력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반면에 이제 그 단일성 지도 체제라는 건요. 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를 아예 분리를 해가지고 뭐 메이저리그, 뭐 마이너리그 이런처럼 아예 분리해서 선거를 하는 건데요. 예. 작년에 그 문재인 대표를 선출했던 민주당 방식입니다. 새누리당
6년 전 영상인데도 얘가 그때도 칼이 녹슬지 않았어요. 되게 젊어 보이네요. 예. 20대 때 아닙니까? 20대. 네. 예. 좋아하시네요. 자, 얘가 쏙쏙되는데 민주당은 이제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로 분리되어 있는데 일과 하나로 합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다양한 계파 간의 균형이 가능하고 대표의 전행을 견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주로 이제 반 이재명 측이 선호하는 방식인 거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재명 의원이 출마를 하게 되면 사실상 당대표로서는 가장 유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견제하겠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이재명 의원 측에서는 집단지지 체제로 가면 안 된다. 그냥 지금처럼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들을 떠나서 과거의 사례를 쳐다보면 과거의 사례를 보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집단지도 체제의 경우에는 너도 막 목소리를 내면서 말 그대로 봉숭아학당처럼 된 경우들이 실제 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2011년, 한 10년 전이죠. 자, 그 당시 민주당 야당 시절이었습니다. 손학규 대표 체제에서 정동영, 정세균 이런 그 야당의 유력 주자들. 당시에는 문재인 후보가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이었거든요. 이런 야당의 유력 주자들이 모두 다 들어왔기 때문에 늘 지도부회가 긴장이었거든요. 자, 대표적으로 언제였냐면은 손학규 대표가 그때 햇볕 정책에 놓고서 나는 수정 얘기를 하니까 2등을 했던 정동영 최고위원이 면전에서 반박을 했고 뭐 종북 진보냐, 종북이냐 이러면서 카메라 앞에서 싸웠었던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때 제가 그 정치부 야당 출입하는 말진 기자로서 이 장면을 바로 그 면전에서 봤는데 상당히 날석에 싸웠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찬 증인이시네요. 화석같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자, 근데 집단 지도 체제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현재 여당도 여러 번 채택한 적이 있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여야 어느 때나 채택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대표적으로 김무성 대표 시절입니다. 2014년, 15년, 16년 자, 김무성 대표 시절이 대표적인 집단 지도 체제였는데요. 자, 당시를 좀 살펴보면 비박계였던 김무성 대표가 대표였던 거고 자, 2등을 했던 서청원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대다수가 친박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긴장 관계가 유지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이 역시 한번 몇 번의 여러 차례 충돌이 있었거든요. 이 역시 한번 과거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지금 잘못. 네, 끝내겠습니다. 대표님. 네, 끝내. 대표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도 이것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용납하지 않겠다. 용납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때 제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언행도 분명히 용납하지 않겠고요. 자, 돌아간다. 저도 저때 영상이 좀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결국 집단 지도 체제로 가게 되면 여야 막론하고 1등, 2등 간의 알력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게 과거사를 증명이 됐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서로 팀을 견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갈등 예방 측면에서 현재처럼 단일 지도 체제로 가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이제 물음표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일 지도 체제가 무조건 갈등을 봉합하는 좋은 체제냐? 뭐 또 꼭 그렇다 이렇게 확건을 할 수는 없는 게 단일 지도 체제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 강력한 리더십이 강력하거나 강력하지 않거나 또는 야당일 경우에는 과거 사례를 보면 좀 논란들이 있었어요. 자, 가장 대표적으로 바로 이준석 대표의 국민의힘 체제입니다. 자, 지금 앞서서 보셨지만은 배현진 최고위원이 이준석 대표의 면전에서 혁신위에 대해서 정면 반발을 했죠. 자, 또 있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조수진 최고위원 여러 차례 갈등 양상을 노출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제원 의원이 오합지졸이다. 이거 저희가 뉴스설계에서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대선 이후에도 지방선거 공천룰을 앞두고 저렇게 지금은 사퇴한 김재원 최고위원과 이 대표가 계속 갈등을 했는데 뭐 이 부분은 이제 야당이라기보다는 리더십의 어떤 강력한 리더십이 아닌 측면에서 저런 논란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일 지도 체제의 경우에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뭐 이런 측면으로 설명을 하는데 일사불란하기보다는 그냥 분란만 있는 경우도 생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과거 문재인 대표 시절에도 단일 지도 체제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도 이제 당내 갈등 기사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렇습니다. 잘 기억하시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 대표적으로 이 사건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자, 사퇴를 둘러싸고 막말이 오가고 이 와중에 어떤 최고위원은 노래도 부르면서 자, 봉숭아학당
이게 2015년 5월 8일 그래서 어버이날의 혈투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 있는데 자, 당시에 이제 저 주승용 최고위원이 1등 최고위원인데 혼자만 비문재인 계열이었습니다. 그래서 친문 지도부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니까 사사건건 지도부와 대립을 하게 됐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논란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자, 한번 그 장면 다시 보고 가겠습니다. 선거에 패배하고 나서 그대로 있는 것도 저는 이것도 하나의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퇴하지도 않으면서 사퇴할 것처럼 공갈치는 것이 더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서 정말 치욕적인 생각이 듭니다. 어버이날입니다만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유승희 친구가 노래를 한 소절만 불러서 안타깝네요. 끝까지 불렀으면 분위기 반전인데. 저때 이제 상황들이 이제 속속 생각이 좀 나는데 살벌하네요. 면전에도 놓고 정말 이런 서로를 날선 비판을 하는 모습. 자, 기억을 해보면 결국 여야 막론하고 이런 봉숭아 학당 같은 모습을 보인 것은 이제 당이 쪼개지거나 선거에 대패하거나 끝이 안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키워드를 좀 볼 텐데요. 봉숭아 학당 부활하나라고 정했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지도 체제를 선택하느냐보다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뭐 아주 기본적인 사실이죠. 자, 이런 부분들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 과거 봉숭아 학당 사례를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봉숭아 학당을 시작했던 개콘은 폐지가 됐죠. 개콘이 망한 이유. 개콘이 망한 이유, 봉숭아 학당은 정치권에서 재현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성대 뉴스적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보이지 않아 아직도 내 사랑 하나 못 찾고 더듬거리는 손으로 네 사진을 찾다가 자꾸 멀어버리는 내 눈은 한참 눈물 쏟아내고 내 맘은 지독한. 네, 지난해 3,300선까지 올랐던 코스피가 1년 7개월 만에 2,400선까지 내려갔습니다. 물가 충격 여파 등 경제 지표에 빨간불이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이 기준금리를 대폭 올리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 미국 금리 얘기하기 전에 저희가 오늘 속보가 좀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뭐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이제 경제장관 회의 비상체제로 전환하겠다. 법인세 강세론, 뭐 매주 회의를 하겠다. 경제에 이제 좀 고쳐보겠다라고 신호를 좀 보내고 있는 대통령실 말 속보가 들어왔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보셨어요? 기본적으로 경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또 22년을 지나서 23년에 다시 한번 침체기 오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굉장한 우려감, 걱정감이 드는 지금인데 그 무엇보다도 그 경제의 우려감이 포커스가 바로 물가입니다. 이 물가 상승세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겠다. 그럼 이제 물가가 높아져 버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가가 높으면 모두에게 똑같은 충격이 아니라 저소득층에게 더 충격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유명한 표현이 있죠. 엔겔 계수. 그러니까 우리 소비 지출액에서 식료품 소비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물가 상승 압력도 서민층에게 저소득계층에게 더 충격이기 때문에 반드시 물가를 잡아야만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라든가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위협이 더 이상 오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비상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경제를 좀 고쳐보겠다고 그 성질 자체를 좀 바꿔보겠다고 심각성을 깨닫고 움직이는 모습에 좀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미국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가능성이 커져서 네. 미국은 이제 지난달에도 금리 인상을 한 바 있는데 결국 또 금리 인상할 것으로 시사를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사실 준비하고 있었고요. 맞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죠. 금리 인상은 어떻게 보면 기정사실이었고요. 다만 내일 새벽에 있을 FOMC 회의 결과가 금리 인상의 폭이 얼마만큼일 것이냐. 네.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 0.25%포인트냐 아니면 0.5%포인트 빅 스텝이냐 아니면 그거보다도 높은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냐 얼만큼 인상할 것이냐가 지금 세간의 관심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종전에 이제 물가 상승률이라는 그 지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낮아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0.5%
빅스텝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높은 물가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반드시 물가를 잡아야겠다라는 그런 통화 정책, 그렇기 때문에 자이언트 스텝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여론이 지금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발표될 기준금리 인상 폭에 따라서 나머지 자산, 주식, 부동산 이런 가치가 어떻게 하방 압력을 받을지 그 정도의 차이가 또 달라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만약 자이언트 스텝을 강행을 하게 되면 한국은행 지난달에 이제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로 올렸었는데 그럼 이번에 또 얼마나 올릴까? 자이언트 스텝은 저희는 우리나라는 더 큰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거라고 좀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혹자는 그런 예견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자이언트 스텝 혹은 빅 스텝을 단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베이비 스텝 그 취지를 유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 압력이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8.6% 최근 물가가, 우리나라는 굳이 비교한다면 고작 5.4%인 거죠.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그리고 연간 상승률로 봐도 그래요. 더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리면 미국 경제는 이미 22년 경기를 잡은 상태예요. 경기가 완만하게 견조하게 회복되는 국면이에요, 물론. 그러니까 경기는 이미 잡았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 중에 물가만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물가만 잡아야 되니까 빅스텝이든 자이언트 스텝이든 단행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물가도 잡아야 되지만 물가 상승 압력은 상대적으로 적고 멀리 도망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경기 충격 압력이 또 있기 때문에 물가 잡겠다고 금리를 인상해버리면 이 경기 위축이 다시 오는 거예요. 이게 걱정이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우리나라는 두 마리 토끼가 우려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빅스텝 행보를 보이기가 어려운 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과 우리나라가 놓여진 지금 경제 위기 상황은 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 물가, 금리, 환율, 3고 그렇기 때문에 비상체제로 전환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서 그렇게 큰 빅스텝을 단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주의해 보셨습니까? 주유, 어제 그저께 했었습니다. 기름값이 정말 심각합니다. 정말 제가 기억으로는 이 정도면 사실 풀로 다 들어가야 되는데 한참 남았더라고요. 한참 남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유비 유류세도 인하하고 정부에서 움직이겠다고 하지만 기름값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맞습니다. 차를 놓고 다닐 수도 없고. 근데 이런 문제는 되게 얽혀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움직이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죠. 어쨌든 이 물가 상승 압력을 잡기 위한 이 노력이 지금 현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돼버린 거예요. 가장 중요한 풀어야 할 숙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중앙은행도 물가 상승 압력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행정부도 역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세제 인하라든가 비축분을 또 확보한다든가 원자재나 식료품 원자재 이런 것을 더 많이 확보한다든가 이런 종류의 노력을 통해서 대응을 해 나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아마도 여러분들은 주부 여러분이 아니시라 한다면 기름 넣을 때 많이 체감을 하실 텐데 국제 유가가 어떻게 보면 2020년 2분기 이후 최고점이에요. 그러니까 국제 유가, 이 고유가 시대가 계속될 거라고 보는데,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몸이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니고 있는 모든 것의 또 70%가 원유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 옷, 섬유라든가 플라스틱, 비닐 할 것 없이 많은 것들이.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이렇게 고공행진하게 되면 전반에 걸친 물가 상승이 야기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저희가 어제자 JTBC 보도에서 나왔듯이 국제유가 떨어질 때도 어쨌든 기름값 인하폭이 바로바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왜 바로바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좀 보세요? 원래 가격이라는 것이 하방 경직성이 있죠. 우리가 이직을 한다 하더라도, 물론 JTBC보다 더 좋은 방송국은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직을 한다 하더라도 연봉을 낮춰서 가고 싶진 않잖아요. 김밥 가격을 올려놓고 다시 낮추고 싶진 않거든요. 하방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주유비 가격은 쉽사리 낮아지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국제 유가가 이제 피크 아웃을 찍는다 하더라도 아마도 지금 미국 에너지정보청의 전망에 따르면 6월이 고점이고요. 6월 이후에도 고유가 시대는 유지되지만 피크 아웃은 찍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름값도 이제 낮아지는 거 아니냐 하는 기대감이 있지만 이 하방 경직성 때문에 우리가 체감할 만큼 그만큼의 국제 기름값 하락은 좀 예견되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 선생님께서 언급하셨다시피 우리는 미국과 좀 다른 상황에 놓여 있다. 이걸 어쨌든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엄중한 상황이라면 경고를 했습니다. 네. 복합적인 위기가 시작됐다. 이런 위기가 한두 달 안에 끝날 것 같지 않다. 하반기에 어쨌든 이게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표현인데 오늘 당정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들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네. 해주시죠. 정말 엄중한 상황이고요. 아마 지난 겨울에도 제가 앵커님과 공급망 병목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죠. 그렇죠.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 공급망 병목 현상을 더 가중시킨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전쟁이 오늘 당장 종식이 된다 하더라도 공급망 병목 현상은 단기간 안에 해결될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인플레이션 현상, 이 인플레이션 현상은 단순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초인플레이션이에요. 초인플레이션 압력이기 때문에 소위 이 영상을,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만 40세가 안 되신 분들은 미국 물가 상승률 8.6%, 이런 물가 상승률을 인생 동안에 처음 본 숫자인 거예요. 맞아요. 그만큼 초인플레이션이에요.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5%대 이 물가도 2008년 이후에 14년 만에 최고치예요. 그만큼 초인플레이션 현상인데 이런 현상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 오일 쇼크 때도 기준금리를 미국이 22%까지 끌어올린 적이 있어요. 22%요? 그러니까 물가가 안 잡히면 물가를 잡기 위한 행보,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계속 금리 긴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른바 22년 하반기는 긴축의 시대인 거예요. 이 긴축의 시대에 맞게 금리 인상 행보가 있는데 금리를 인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금리를 왜 인하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0년 1, 2분기 때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때문에 그걸 딛고 일어나려고 금리를 끌어내렸잖아요. 이걸 빅컷이라고 하죠. 제로 금리를 도입했죠.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금리를 이렇게 인상해버리면 경기 부양책이 사라지는 거예요. 특히 기업들은 가뜩이나 신정부 출범하면서 이런 사업 투자해야겠다. 또 고용 창출도 만들어야겠다 하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얼어붙습니다. 이것이 경기를 악순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나름 버틸 수 있지만 물가 잡겠다고 버틸 수 있지만 23년 경제가 점점 어두워지는 것이죠. 저희가 사실 뭐 경제 얘기를 할 때마다 우크라 전쟁 얘기도 나오고 공급망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긍정적인 하반기 모습은 알 것 같습니다. 경제 얘기를 저희가 주기적으로 짚어보도록 하죠.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여기까지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 경제 얘기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정치부 회의가 이어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